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현재 그 리트러스트와 함께 지금 컨설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바이아드의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프리넷을 3년 전에 개발했던 개발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연차를 더할수록 프리넷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컨설팅을 맡고 있는 것이 좀 뜻깊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장석 대표님께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로서 꼭 우리 사업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이 우리 사업에 열어주는 다른 기회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제도적인 기회와 함께 사업 기회를 좀 살펴보는 거, 이거를 첫 번째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소개드리겠지만 제가 글로벌 VC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벤처 투자자가 바라보는 펀드레이징 전략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이제 입주기업 분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에 두 곳인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펀드레이징을 진행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이제 바이아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면서 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강대학교하고 어시스트라고 하는 학교에서 석사과정, 최고위과정 등에서 이제 AI하고 디지털 자산을 가르치는 주임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소개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런던하고 두바이 기반의 벤처캐피털입니다. 거기서 한국의 투자총괄 파트너로 지금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싱가포르에다가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한 7억 정도 규모의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표 펀드 매니저로 또 투자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 여기 위에 입주해 있는 곳이죠. 여기 지금 사회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BNK는 부산의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 부산의 중소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산벤처스를 활용해서도 부산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되게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좀 준비한 이야기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오래오래 사실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디지털 자산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STO라고 하는 토큰 증권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의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블록체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에게도 당연히 기회가 열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간접적으로 열리는 기회도 분명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가지는 기회가 있을 것인데, 좀 어떠한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얼마 안 됐죠. 올해 초에 전자증권법이랑 자본시장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드디어 이 증권의 형태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차차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작년부터 사실 이제 시작되었던 디지털 자산의 기본법에 대한 논의들도 올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시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민주당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주도적으로 입법하신 의원님들께서 실제 미국으로 출장을 가셔가지고 미국에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디지털 자산을 입법하고 있는 관련 행정부의 담당자들, 그리고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그리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이런 것들을 죄다 만나고 오셨어요. 만나고 오시면서 그들이 입법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단점과 경험치들을 충분히 지금 습득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현실적인 법안들을 만드는데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이제 이런 제도화를 거치게 되면서 크게 세 가지로 규율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STO를 통과했기 때문에 증권의 형태, 즉 우리가 토큰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토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것의 권리들이 자본시장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증권 형태의 토큰이 하나 생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급결제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서도 지니어스 세트 같은 것들을 해서 페이먼트를 대체하는 이러한 지금 그것을
관심을 보이고 있죠. 지급결제형 코인이 생길 것이고, 세 번째가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루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서비스 형태의 토큰들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장우석 대표님 설명해주신 NFT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는 우리 뭐 해피포인트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좀 더 열린 세상에서 상호 운용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서비스 토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각기 다른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 사업이 어떠한 토큰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이 주목하고 주의해야 하는 법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SEC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서 크게 5가지 형태로 크립토커런시를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3가지랑 꽤 다르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상품에 해당하는 것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탈중앙화되어서 시장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형성되고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증권으로 분류를 하여 강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품, CFTC가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상품으로 이제 분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NFT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모으는 수집품이다. 그러므로 이건 역시 증권을 우리가 규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수집품의 영역을 또 따로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토큰을 찍어내는 행위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 도구라고 분류하여서 이걸 역시도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분류를 해주었고요. 네 번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잘 아시는 정의를 잘 아실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급 결제에 사용되는 코인이다라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우리나라에서는 STO 토큰 증권이라고 부르는 디지털 증권이고요. 이건 명확하게 미국에서도 이 토큰, 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증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미국의 SEC가 이러한 분류를 해서 시장에다가 땅땅땅하고 못을 박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런 비트코인, 솔라나,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니면 NFT 이런 것들을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논쟁이 벌어져 왔었어요. 소송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눌리거나 침체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미국에서는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의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 토큰들, 스테이블 코인들 모두 증권이 아니니 잘 이러한 개념과 분류에 따라서 잘 사업만 운영한다면 미국에서는 증권을 분류해서 강력한 법을 적용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증권은 증권대로, 토큰화된 증권들은 오히려 우리가 법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곳이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방향성은 당연히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가 됐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 3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우리 자본시장법, 주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항상 정부가 중앙화된 방식으로 이제 존재한다. 거기다가 정부가 기재를 한다고 생각하실 건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블록체인의 특징 보셨던 분산원장이라는 거 들으셨었죠? 그런 분산원장을 기반으로도 증권을 발행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진일보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토큰화되어 있는 그러한 증권의 형태들을 이 증권사가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토큰을 열심히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봤자 아무도 유통해주지 않고 아무도 사고팔지 않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유통시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들어간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전까지는 어떤 특정한 법의 테두리가 없었기 때문에 맨날 샌드박스를 닫아가지고 사업을 영위해야 했던 조각투자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각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정식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3가지 좀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STO가 과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좀
조각투자 사업을 하지 않는 우리는 STO를 굳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STO를 스타트업들이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금융위에서도 토큰 증권 협의체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로 나오는 논의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STO라는 법을 어떻게 잘 활용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금융위에서도 되게 심도 깊은 논의가 매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STO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상장을 생각하실 텐데요. 상장은 여러분의 법인을 시장에 올리는 거죠. 법인을 공개하는 거죠. 법인의 소유권을 공개적으로 판매토록 하는 것을 우리가 그 IPO라고도 하고 주식상장이라고도 합니다. STO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기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안에 우리 기업마다 다 자산이 있으세요. 그 자산은 IPO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현금 흐름을 잘 발생시키고 있는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비싼 장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회사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또는 그 외에 추가적인 대안적인 자산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한 자산만을 뜯어다가 상장시키는 거예요. 토큰의 형태로서. 그게 바로 STO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조각 투자가 STO인가?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스타트업이 우리가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자산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면 파이낸싱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법인의 지분을 희석하거나 또는 굉장히 어려운 돈이 많이 드는 상장의 단계를 가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제가 바라보는 STO가 탄생하고 시장에서 의의를 가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미에 처음 시작할 때에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시는 기업뿐만이 아니더라도 STO는 충분히 바라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지역의 전체 지역에 그 토큰 증권 컨설팅을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주도청에 이제 요청을 받아서 제주도 전체에 어떤 자산들이 있는가, 기업들이 가지는 자산은 무엇인가 발굴하고 이것들이 실제 STO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는 고루한 영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발굴한 회사 중에 굉장히 재밌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농장이에요. 농장인데 실제로 지금 이 농장은 저희 회사랑 같이 STO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농장인데 어떤 농장이냐면 그 낙후된 농장을 인수해서 그 농장을 빠르게 스마트 농장으로 바꾼 다음에 1등급 달걀만 생산해내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농장으로 전환시키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농장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인수를 하면 한 3년이면 브레이크 이븐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하는 내내 족족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농장을 계속 인수하면 얘네들은 정말 커질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농장 한 번 인수할 때 한 100억 정도가 들어요. 근데 100억을 매번 계속해서 자금 조달 은행이 해줄까요? 우리나라 은행들 돈 잘 안 빌려주죠. 특히나 소기업들이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돈을 잘 버니까 VC들이 탐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우리가 10%, 20%, 30%의 우리의 아까운 지분을 떼줘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뜯어보니 이 농장을 내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이세요. 자식은 안 물려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팔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젊은 이 농업인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고 싶은데 돈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농장에서 만들어지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 농장을 인수하는 자금을 토큰으로 조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큰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농장을 통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배당으로 꾸준히 드리는 거죠. 3년짜리 상품이든 5년짜리 상품이든 더 재밌는 거는 그 농장 1등 계란이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배당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계란으로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집으로 계속 좋은 달걀도 오고 따박따박 배당금도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 이 농장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 첫 번째, 자금 조달해서 농장 인수할 수 있죠. 두 번째, 맛있는 달걀을 강제로 투자자들한테 먹이면서 투자자들한테 락인을 시킵니다. 나중에 토큰 증권 우리가 이제 3년, 5년 상품 끝나고 나서 우리가 되돌려봤더라도 이 달걀 맛이 기억이 나면 유저로 남겠죠. 그쵸? 팬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지금 이 기업의 지분이 희석이 되었나요? 단 1%도 외부에 뺏긴 지분이 없어요. 뺏긴 지분이 없는데 자금은 조달했고 농장은 소유하게 되었고 농장에 돈 벌어서 그 번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줍니다. 모두가 사실은 이기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 거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STO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좀 새로운 기회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STO가 이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그 증권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글로벌로 조금 나가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토큰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걸 토큰화시키고 있냐면 미국의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것들을 토큰으로 잘잘잘 쪼개가지고 전 세계 유동성을 막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모든 리테일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국가잖아요. 그런데 장벽들이 항상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돈에 대한 장벽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장벽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는데요. 토큰의 거래로 만들어지는 순간 장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47, 365 블록체인 거래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전 세계 누구든지 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파는 사람 자유롭게 유통시장이 형성되고 이런 시장이 생기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리얼 월드 에셋,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토큰화시키는 이러한 RWA라고 하는 트렌드가 선진 자본시장으로부터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아직은 정형증권이라고 부르는 주식, 채권 등은 토큰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개정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이 부분도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가격을 추종하는 토큰을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거래가 이미 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정부가 못하게 해도 그냥 글로벌에서는 많은 일들이 시장에 수요만 있다고 하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 제일 먼저 누가 받고 있을까요?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JP모건 이러한 글로벌 금융사들은 지금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2025년 초에 나왔던 RW 토큰 펀드가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현금이나 딴 거라든지 국채, 펀드 같은 거 운용하는 거예요. 이걸 토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용 자산이 3빌리언 달러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년 반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RW로 가는 트렌드는 지금 글로벌하게 우리가 모두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좀 바라보자 했을 때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는 것, 그런 것들을 배우라고 구조화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부산에 계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테크노파크하고 함께 아마 했던 사업일 건데 그 서울행진 DB증권하고 부산의 마리나체인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같이 해서 실제로 토큰증권 사업 하나가 이 특구의 예산으로 선정이 됐어요. 맞죠, 부장님?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공장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데 들어가는 비싼 장비, 그거를 기초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배당금으로 주는 구조,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우리는 기초 자산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거 이제부터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레인이나 유통시장 사업도 해보고 싶은데 열려 있습니다. 왜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형증권 시장은 한국거래소라고 하는 곳에서밖에 거래를 못합니다. 그죠? 그나마 넥스트레이드라고 하는 곳이 이제 생겼지만
그런데 이 토큰 증권 시장은 조금 더 유연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행 플랫폼이나 유통 시스템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사업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항반을 긴밀하게 추적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대부분의 그림들은 다 정해졌어요. 아마도 이제 은행 위주로 할 것이고요. 뭐 발행을 생각하신다면 은행 컨소시엄에다가 같이 들어가시는 것들이 아마 생기게 될 거고요. 아마 부산에서는 BNK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발행을 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우리 사업에다가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기회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기초자산의 발굴과 구조화는 어떻게 할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기초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속하는 것만 생각해보면 IP 저작권 같은 거 그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권리형 자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여러분께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 우리 왜냐하면 요즘에 스테이지 A, B 정도 단계인데도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시고 돈을 벌고 있는 스타트업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하시면 사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기초자산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고민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증권사하고 페어링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STO 같은 경우에는 법안에서 이 자산을 가진 곳들이 주체적으로 토큰화하는 것도 허용해줍니다. 발행인 계좌 관리 기간이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금융이랑 금감원을 상대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 금감원을 많이 상대해본 증권사하고 페어링 하셔서 기초자산 발굴을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한데 지금 시장의 기회를 살짝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증권사가 많잖아요. 이 증권사들이 다 경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쟁을 하냐면 좋은 기초자산을 발굴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증권사가 돈을 보고 달려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기초자산만 가지고 계시면 증권사들이 자기 돈 쓰면서 오셔가지고 구조화해주고 상품화시켜주고 증권신고서 작성해주고 금융위 금감원 상대해주는 그러한 시즌 시기입니다.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그들도 유즈 케이스를 확보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빠른 시장에서 빠르게 앞서 나가실 수 있다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저도 증권사랑 같이 많이 얘기를 해보면 증권사가 바라보는 찾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기초자산처럼 보여요. 그리고 뭐 현금 흐름도 적절히 나올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배당금을 막 30% 40% 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주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STO 시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토큰을 사는 행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가를 증권사는 판단하게 돼요. 내가 가진 기초자산이 굉장히 독보적이어서 나밖에 없어 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나에게 달려오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비슷한 기초자산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여러 개 있어. 그러면 증권사는 그 중에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면 사용자나 팬덤이나 유저 수가 많은 곳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브랜드하고 우리 프로덕트하고 우리 기업이랑 관계를 맺어온 우리하고 무언가 라포를 형성해온 우리의 유저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넥스트 스텝으로 토큰 증권합니다. 넥스트 스텝으로 이런 거 새로운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의 편이 들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기초자산을 들고 가시면 체크리스트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고객이 어떻고 이 고객들이 당신들이 STO로 전환했을 때 토큰을 찾을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서비스나 프로덕트나 비즈니스를 가지고 이 토큰이라고 하는 사업을 뛰어드시고 싶으시다면 커뮤니티나 팬덤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우리가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지금 뭐 3.2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행위는 철저하게 파이낸셜 게인을 보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STO 같은 경우에도 토큰화라고 하는 시장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거기에 가치 투자가 좀 들어갑니다. 이게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STO가 가지는 어떠한 자산들의 형태가 IP거나 뭐 특수 자산들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파이낸셜 게인만 보고서는 이 시장에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나의 편으로, 우리 회사의 편으로, 우리 서비스의 편으로 잘 만들어주고 있는가도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이제 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작년부터 해오신 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다가 펀드를 최근에 이제 만들어서 열심히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기업들 전 세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쪽에는 어떤 기업이 있냐면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가 그런 그 은행들이 소상공인에게 뭐 대출해주거나 하는 정책자금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거 되게 정책적으로 밀어붙여 무조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P2P 업체한테 내려주고 그 P2P 업체들이 한 30-40%씩의 이윤으로 이제 돈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라고 좋은 우량한 소상공인이 없을까요? 좋은 자영업자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들에 대한 신용평가만 조금 잘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조금 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파고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모금하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반대급으로 토큰을 주고 일단 그 다음에 그걸로 소상공인들한테다가 돈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윤을 한 20%로 때려요. 그럼 40%, 30%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로 오겠죠. 20%에 대한 것도 상당히 높잖아요. 이거를 수취하고 이거 가지고 토큰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에서 배당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보실 때 항상 발행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이런 재밌는 기회들이 열립니다라는 말씀만 드렸지만 사실은 주의하실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첫 번째 처음 부분에 우리 그 토큰의 분류가 이제는 명확하게 되어서 증권에 대한 토큰, 스테이블 코인, 그 나머지 이제 다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쉽게 토큰을 발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로열티 락인 이런 거를 위해서 포인트를 대체해 토큰을 발행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럼 토큰을 열심히 발행하면 우린 주장을 하겠죠. 우리가 우리 서비스를 위한 거니까 유틸리티 토큰이야. 그러니까 증권 아니니까 우리 알아서 마음대로 할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뭐 노력 없이 토큰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그들에게 뭔가 어떤 배당의 형태처럼 보일 수 있을 만한 미끼를 던져준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는 딱 봐도 증권처럼 해석되기 쉽습니다. 우리 증권을 형성하는 하이테스트라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업에서 토큰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하실 거라면 이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법적인 검토들을 잘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할 때 활용하시라고 보통 이제 우리 그런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데서도 막 법률 컨설팅 이런 거 제공해 주시지 않나요? 그런 거 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입법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코인 등등등 관련한 법안들은 지금 디지털화 기본법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령의 디테일 등도 다 유동적일 수 있어요. 뭐 발행 주체, 준비금 등등등. 그래서 그러한 미확정 영역의 사업을 올인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최근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샌드박스를 넘고 넘으면서 STO 사업을 버텼던 기업들이 계속 파산하고 있어요. 이제 법이 법제가 됐는데 얘네들은 버티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부채가 쌓여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이제 기형적인 어떤 그런 그 자금 구조가 형성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분들 만나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아니 무슨 간이 커서 법도 없는데 그렇게 사업을 올인하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막 하세요. 사실 근데 그런 것이 기업가 정신, 스타트업 정신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불확실한 영역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 사업을 거기에 너무 올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합니다. 이거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항상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제도가 조금 불확실한 영역에 있어서 사업 아이템을 들고 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항상 법률적인 검토 같은 것들을 요청드리는 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 블록체인이나 토큰이나 디지털 자산 이런 것들의 사업을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컴플라이언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컴플라이언스 비용들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시고 상담 받으시고 그거에 대한 비용들을 예를 들어서 펀드레이징 하실 때 자금 10억 주시면 우리가 요거 얼마 쓰고 할게요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잘 그 구분을 하고 그 자금을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비즈니스 리스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전에 그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 다들 엄청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발행하면 뭔가 태동처럼 돈 많이 벌 것 같다는 생각을 다들 했을 수 있죠. 실제로 태동은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토큰을 말씀드릴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쉽게 토큰을 발행하고 쉽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아진 것과 이것이 비즈니스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난이도는 아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쉽다는 건 남도 쉽다는 거고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즈니스 엣지가 없고 우리의 시장 조성을 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유통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순히 도전이 쉬워진 것만으로 비즈니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리스크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질문들을 좀 드려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내가 하려고 하는 토큰이나 상품은 어떠한 분류에 속할까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STO를 우리 회사에 지분 희석 없는 자금 조달로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는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토큰화로 뛰어든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유동성과 수요는 누가 만들어줄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유동성과 수요 탈출구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미리 반영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레비뉴 프로젝션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제도화가 다 진행됐을 때에도 결국에는 규제가 그레이 에어리에 있을 때 그거 차이 가지고 플레이해서 돈 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도가 들어왔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한번 질문들을 해보시면서 이 토큰이 가지는 기회를 고려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이 제도화라고 하는 시장 기회가 주고 있는 우리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벤처 투자자로서 직접 활동을 하고 직접 기업들을 항상 이제 심사를 하면서 어떻게 펀드레이징 전략을 좀 모색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6년에 크립토 스타트업이 얼마나 자금을 조달하고 있느냐 보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시장에 돈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실제적으로 해당 관련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펀드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 펀드의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가 만들어지는 걸 봤을 때는 돈이 줄고 있진 않은데 왜 투자의 규모가 조금 줄었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제도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도 똑같아요. 글로벌도 이제 그냥 제도화 시기로 들어간 거죠. 그 시장이 성숙하고 있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 수업 준비를 하려고 벤처 캐피털 섹터 동향 같은 것들만 보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바이오, 헬스케어 이렇게 막 섹터들 구분하잖아요. 그러면은 크립토나 블록체인은 다른 섹터를 구분했었습니다. 요즘에는 크립토나 블록체인이 별도 섹터가 아니라 핀테크라는 큰 산업 안으로 사실은 스며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선이 모호해진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눈도 높아지고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펀드가 했대, 우리도 빨리 찾아, 비슷한 거 찾아, 막 투자하던 그런 하이프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포모 같은 거를 VC들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선별해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애들만 투자한다. 이러한 시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사람이 보이는 곳으로 돈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간에 가장 성장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5번째 있는 토크나이제이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의 다양한 자산들을 토큰의 형태로 변환해서 엄청난 유통과 거래량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그것들이 지금 이 실제 VC들이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의 타입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VC들은 뭘 가지고 크립토 기업 볼 때 투자합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항상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팀이죠, 팀. 그래서 팀을 보는데 특히나 크립토 영역에서는 이 사람이 이전에 무슨 사업했는지 너무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토큰으로는 정말 이러한 영어 이름으로 여기서 이 나라에 대면 사업했다가 다시 옆 나라 가서 다른 영어 이름으로 이런 사업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제 크립토 투자 많이 안 해봤던 금융기관이나 펀드들이 크립토 투자할 때 항상 덱을 저한테 보내셔가지고 대표님 혹은 교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요 기업 혹시 아는 기업입니까? 혹은 그러면 제가 이제 팀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가끔씩 앞에 바지 사장이 있고 뒤에 실질적으로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무슨 문제를 폈던 경우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VC들이 경계하고 바라보는 건 이제 팀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토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장 대표님 교육에서 나왔던 것처럼 모든 트랜잭션이 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 진짜 투자 많이 받은 해양수산 관련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한 시리즈 C가 D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는데 사기로 발견된 거예요. 얘네들이 그동안 VC들에게 보고해서 막 엑셀 파일 같은 것들로 우리가 이런 거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줬던 그것들이 다 가라 데이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정말 매출액이 거의 없는데 이거 돌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가라 데이터를 만들어서 VC는 다 줬고, 물론 VC 잘못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실사가 안 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웹2의 인더스트리라면 웹3는 날짜가 없죠. 왜냐? 모든 데이터들이 그냥 누가 보기에 다 공개되어 있고 이 회사가 너네 지갑 주소 뭐예요? 이라고 한 다음에 지갑 주소만 집어넣으면은 이 회사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해당하는 주소를 통해서 만들어서 모든 통해서 다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당신들이 속해 있는 또는 향후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제도를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토큰을 만약에 이미 이제 발행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이 토큰을 가진 토크노믹스라고 부릅니다. 이 토크노믹스가 얼마나 건강에 잘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토큰이 100만 개가 발행되어 있는데 50만 개가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의 지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거 누구 거야? 그럼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라 우리가 100만 개 발행했는데 100만 명의 유저의 지갑들이 한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럼 너는 100만 명의 유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이 토크노믹스, 우리가 얼마나 이 토큰의 어떤 그런 분대, 그 다음에 토큰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이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는가, 길게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요. 그리고 당연히도 돈을 잘 벌고 있니, 그리고 그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바라보겠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정도가 이 크립토, 블록체인, 토큰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투자자들이 이제 볼 때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VC는 무조건 이거밖에 안 봅니다. 엑시트 가능성. 내가 돈을 투자하면 몇 년 안에 내가 그 돈을 다시 가지고 나올 수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IR 덱을 만드실 때 미스하는 경우가 많으신 경우가 이 엑시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페이지예요.
액세스 스트래티지는 여러분들께서 VC한테 설득하고 알려주셔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담고 있는 이 인더스트리가 여기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우리를 따라서 신사업을 만들기보다는 우리같이 잘 키운 애들을 M&A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로 근거로는 이러이러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3년 정도에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하면 얘네들한테 엑시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든 이러한 내러티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엑시트 가능성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여러분 대한민국은 엑시트 방법이 IP밖에 없죠. 그죠? 그것도 코엑스 시장밖에 없어요. 작은 기업들한테는. 그런데 M&A 이런 것도 안 해주니까 대기업들이. 그런데 디지털 자산 섹터는 뭐가 유리하냐고 하면 이 크로스보더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꼭 국한해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자산 섹터는 회사를 잘만 키우시면 글로벌 디지털 큰 기업들에게 M&A를 당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 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상충 없이 우리 펀드한테 허락받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탑3에 드는 큰 펀드인데 이 큰 펀드가 한국 시장에 이번에 펀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자문들을 해드리고 계시는데 거기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의 블록체인 크립토 기업한테는 뭘 해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투자는 당연히 기본이니까 투자를 하진 않았고요.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 있는 대기업이랑 제대로 된 오픈 이노베이션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정부에서 하는 운이나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거 말고 진짜 협업해보고 그래서 그 협업의 결과가 좋으면 팔려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업들을 막 만나고 상업가들 보시면서 한 명 한 명 굉장히 강력한 기술과 역량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생을 여기 20, 30년을 여기다가 묶여있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 엑시트 기회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섹터는 거기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VC들이 예전에는 여러분 2018년에 모태펀드를 받은 VC들은 블록체인 투자하지 마 이런 것도 정부에서 이러고 이래서 험지였죠. 험지. 아무도 투자 못했습니다. 저희 같은 민간 펀드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 섹터가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VC들에게 엑시트 전략으로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영역이 이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가지는 투자 변수를 아까 좀 말씀드렸었는데 투자 받으실 때 보통 이제 토큰으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글로벌에서 우리가 얼마나 확장이 가능하고 얼마나 플레이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레이징 전략을 좀 이제 그런 보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일단은 제도화라고 하는 내러티브는 우리가 우리 손에 쥐어진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STO 법제라든지 RW의 글로벌적인 트렌드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 목전에 다가온 이러한 상황 같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왜 한국인가 왜 부산인가 이러한 문장으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컨설팅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부산과 제주도가 서울과 비교해서 가장 우위에 있는 지점들이 STO 기초 자산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기업들보다 부산과 제주도를 제가 갔을 때 훨씬 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계시는 중소기업,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많다라는 것이 서울과 가지는 비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STO 제도라는 부분이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으로 사업을 하실 거면 숫자,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다. 계속해서 우리 회사가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있는 이 온체인 트랜잭션 지표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것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투자받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제일 좀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캡테이블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죠. 곳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 캡테이블이 복잡한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우리가 들어가면
그 투자를 한 이유부터가 진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국의 VC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한국 VC 대부분과 글로벌 VC 잘하는 것들을 비교했을 때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어디에서 가장 힘을 주는가입니다. 우리나라 VC들은 투자할 때까지 힘을 제일 많이 줍니다. 글로벌 VC들은요, 투자한 후에 힘을 많이 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투자한 후에 키워서 끌어올리려는 거에 되게 많은 공력을 들여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서 잘 크세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투자한 다음에 데리고 유럽 나가고 데리고 중동 나가고 데리고 인도 나가려고 투자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들 로레알이라든지 그런 그 화장품을 로레알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들을 키우려면 거기에 이것저것 잔소리하고 방해하는 찌분찌분한 투자자들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끗한 깔끔한 캡테이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좀 글로벌 투자자는 제대로 투자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캡테이블 정리들을 좀 해보시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언제나 딜브레이커입니다. 밸류에이션 항상 그 우리가 세상 괜찮은데 좋은데라고 하다가도 결국에 스타트업이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가치와 이 VC가 생각하고 투자하고 싶어하는 회사의 가치가 맞지 않으면 그 딜은 깨져요. 보통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값이 형성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받고 싶은 욕망이 더 크면 당연히 우리가 투자자의 밸류에이션을 맞춰가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너무 인기가 많은 스타트업이고 투자자를 너도 투자하는데 라고 하면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정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음 라운드를 고려해서 만드셔야 돼요. 다음 라운드를 고려해서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하지 않고 적정한 그 밸류에이션들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근거들을 여러분이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밸류에이션은 협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안 하세요. 그냥 이런 거 받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VC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그렇게 줄 생각이 없어 라고 시작을 하는 건 거죠. 그런데 그럼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를 디귿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가 존재하고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기업이 뭔가 후려치기를 안 당하면서도 그리고 VC가 뭔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밸류 지점들을 산술적으로 찾는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베타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항상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그렇고 VC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높다고 좋은 것도 낮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펀드레이징을 하려는 창업가라면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는다는 목적은 여러분 당연히 또 글로벌 진출을 하시기 위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진출을 우리가 적어도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가고 있다 정도를 준비를 하시고 피칭을 하셔야 그들도 그럼 우리가 너네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만큼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VC한테 피칭하실 때 VC가 도와줄 영역들을 상상할 수 있게 자극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가 뭔가 이것도 좀 도와주면 이렇게 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도와주면 저렇게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낚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들을 만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저도 폴드메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거 저희 회사에 읽어주십시오. 아니면 저랑 느슨한 관계 있는 분들께서 파트너님 이 회사만 봐주시겠어요? 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럼 당연히 열심히 최대한 시간을 내서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명확한 어떠한 소구 지점이 없으면 그냥 다 까먹고 넘겨버리기 쉽다는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 VC한테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의 단계나 우리 회사가 몸담고 있는 섹터나 지역 같은 것들을 잘 분석하시고 모르는 것에 특화된 펀드들을 찾아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이거 가지고 좀 아는 VC에게 연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이러한 영역을 투자하는 펀드를 가지고 있는 VC가 어딜까요? 질문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이 데이터룸입니다. 데이터룸. 여러분들 데이터룸을 지금 기업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데이터룸이라 하는 것은
글로벌 쪽에서는 처음 만나서 IRT 받고 한번 심사해보시면 바로 요청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바로 기업한테서 뚜루루 와요. 링크가 와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관련된 뭐 팀 데이터, 뭐 매출, 캡 테이블, 그다음 관련 재무적인 것들, 시장 상황, 5만 가지 우리 회사의 밸류를 측정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모든 지표 관련 데이터들을 쫙 하고 정리해줍니다.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 과정 계속해서 브리스한테 보내면서 우리 심사해주세요, 우리 회사 평가해주세요 라고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 이거 준비되는 것을 저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룸을 즉시 언제나 누구한테나 보내고 연락 가능하도록 잘 관리하시는 것이 글로벌 투자자로 투자하시는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도 있어요. 제가 한국 VC, 글로벌 VC 좀 비교를 드렸었는데 또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글로벌 VC는 거절을 잘합니다. 거절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왜 아닌지를 굉장히 빨리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커뮤니케이션에. 그냥 거절하는 것에 막 서로 부담 느끼지 않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VC분들은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답이 없으세요. 혹시 어떻게 된 건가요? 하면 거절이 미안해하는 우리나라 문화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절을 잘 못해주십니다. 그런데 글로벌 VC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우리 펀드 섹터랑 안 맞아. 우리 스테이지랑 안 맞아. 혹은 너네 이거 괜찮은데 이 지표가 좀 보완되면 우리가 다음에 보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거를 거절당했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보완하시거나 다음 때를 기다려서 다시 도전하셔서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VC들에 있어서는 거절이라는 것은 너희하고 우리하고 안 맞고 너희에서 매력 없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혹은 타이밍 혹은 펀드의 성격 같은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이니 계속해서 잘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가시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려보면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가 되게 유의미한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글로벌에 유사한 스타트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심사는 왜 한국에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를 질문하고, 특히나 저희 펀드에 투자하는 LP들이 대부분 이제 영국이나 사우디 오일머니 뭐 이런 곳들이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맨날 물어봐요. 왜 우리한테 다 돈 받냐 이러면 너네가 한국에 투자하니까 이 말을 해요. 정말 한국에 왜 관심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많이들 말하냐면 싸니까, 기술은 좋은데 싸니까 이 말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싸냐? 우리도 적정 가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했을 때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왜 스타트업 시장에도 존재하는가? 그럼 이거 어떻게 없앨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가진 유저들을 NAO, 단순히 NAO 이런 것들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의 질을 좀 정량화할 수 있을 만한 고민 같은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는 글로벌에서 테스트베드로서 얼마나 한국의 유저들에게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 오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저의 퀄리티적 특성 같은 것들, 또는 우리 서비스만이 가지는 퀄리티적 특성 같은 것들을 잘 데이터로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되게 중요한 그런 거예요. 한국에 아무리 우리는 뭐 어느 학교 혹은 뭐 X 어디 출신 이런 거 하면 우리끼리는 다 잘했지. 근데 글로벌에서 투자자들은 사실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가지는 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표현으로서 팀의 전문성, 평가 같은 것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도 글로벌 투자자들 다른 VC들이죠. 그들이 한국 투자할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영어로 써머인데, 써머. 이 애들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또는 써머. 이 영역 한국 정부에서 사업해도 되는 영역 맞아? 한국 정부가 이거 우리 핀테크의 무덤이라고 불리거든요. 별명이. 한국 정부 때문에 사업만 하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걱정하지 않게 되게 잘 담아내시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제도화가 여는 기회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자본을 레이징할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기회가 지금 저도 열리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거치셔서 좋은 레이징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투자 컨설팅을 계속 하고
뭐 제도 컨설팅도 괜찮고 투자 컨설팅도 괜찮고 요그 테크파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저와 같이 콜하는 시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뭐 따로 질문하시고 싶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기초자산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누가 그 기초자산에 대한 뭐라고 하지? 평가. 네. 누가 하죠? 보통 지금 예를 들면 네. 우리 장 대표하고 내하고 시민 참여형 ESG 탄소 확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네. 이거를 중국에 있는 아주 큰 그룹이 우리하고 손을 잡으려고 지금 네. 9일날 출국을 하면 네. 아마 부처님이 구두로는 이미 그 이야기가 장대표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계약을 하겠죠. 네. 그것도 평가에 들어가나요? 당연히 모든 것들은 사실은 평가해볼 수 있고요. 그 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측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크냐 작냐 혹은 크게 평가받을 만큼의 객관적인 근거 데이터를 잘 준비하는 이런 거에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무엇이든 잘 평가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 주시면은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팀은 지금 말씀 주신 거랑 유사한 콘텐츠 IP 관련해서 투자계약증권이랑 STO 현재 준비하고 있고 네. 올해 하반기에 이제 지금 실제로 운영되는 프라임 행사랑 함께 실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국내에 상주 출원을 했는데 네. 사실 해외 상주 출원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니까 어느 국가를 조금 우선순위해주고 해야 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면 어떤 브랜드, 어떤 것들인지 저희는 이제 투자계약증권이랑 STO 레디스에 관련된 브랜드 닉슨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바스라든지 투자계약증권 마켓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류를 출원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국 투자자들 조금 모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베트남이나 저희가 지금 스킨십하고 있는 곳에 상표권을 지금 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아이디어만 있고 실제로 글로벌에서 뭔가 아이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표 출원이 필요한 건지를 일단 사실은 잘 모르겠고 만약에 저희가 타깃 시장을 가진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딱 그 섹터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팀인데 어느 국가들이 조금 선도적인 국가인지 이게 참 국가마다 특징들이 달라서 그래서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 획득 비용이 굉장히 낮고 유저들의 하지만 그들의 이제 그 유료 전환 같은 것들이 낮다거나 조금 싸다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고객이라든지 유저의 파워들 혹은 유저의 인게이지먼트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면 훨씬 좋은 시장일 수 있고요. 유사한 남미 시장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석권 시장 같은 경우들은 사실 잘만 안착하게 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시장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우리가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높은 장벽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이런 곳들에 진출을 원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그 지역 기반의 VC의 자금을 좀 얻고 들어가시는 도움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투자계약증권이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에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에서 일단 그 승부를 보시는 거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 나중에 RWA를 확장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글로벌 메인넷들 위에서 토큰화 시켜가지고 글로벌리 이제 투자자들도 모으실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투자계약증권을 STO 하는 시장은 철저하게 국내 시장으로만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투자계약증권 유통시장도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작은 규모로 국내 시장을 타깃해서 시작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작품들이나 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컨벤션에서 미니멈 3,000에서 한 10,000개 정도 볼륨이 지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온체인에서 데이터 볼륨을 조금
올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저희 자체 메인넷이라든지 아니면 앵커링하는 무선원장에다가 다 실는 것들도 좀 유의미한 행위일지. 그렇죠. 네. 그런 데이터를 생산하실 거라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생산하셔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유의미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어차피 저희가 토큰을 유통시키는 건 별개로 우리의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좀 공신력의 네트워크에서 될수록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추가 질문 있으면 다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브에서 이렇게 진행한 첫 번째 블록체인 기본교육이나 2교시 이렇게 투자교육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업분들께서 이제 1대1 컨설팅을 다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의향이 있으신 기업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컨택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회차 교육 이렇게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하반기에 있는 아마 테스트넷, 저희 프리넷 시스 형태로 해서 2차 2회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많으면 저 부산 시청 대강당에서 해. 한 3,000명 모아놓고 해야 돼.